잔도가 타고 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험한 벼랑 사이에 놓인 흔들다리를 한번 생각해보죠. 다리 중간쯤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등 뒤에 다리가 불타고 있다면 어떨까요? 빨리 반대쪽으로 달려가야 살 수 있겠죠? 잔도가 불탄다는 것은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옮겨가면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 며칠 이 잔도라는 말이 약간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말이 바로 전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민경욱 앵커의 카톡 대화명이라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앵커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곧장 건너가신 민경욱 앵커. 잔도를 뒤로 하고 빨리도 가셨네요. 아니, 민경욱 대변인님, 정권의 나팔수다, 국영방송 KBS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하는 올바른 언론인 후배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건너가신 그 잔도 깨끗이 태우고 가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사총정리, 김선의 시사돌직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How much is that dog in the window? 잘 다녀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는 발걸음도 가벼우시고 올 설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AI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똑바로 하겠다면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다 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서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세뱃돈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민TV 김선의 시사돌직구 메인 토크 순서는요. 우리 매주 너무 특집으로 하는 것 같아요, PD님. 오늘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님을 모시고 설 민심,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네네.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대표님, 오늘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설 지나서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언론사 의뢰 받아서 많은 일들 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저희 요청을 또 수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한 또 조사 발표가 있죠. 우리 리서치뷰와 국민TV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 민심 관한 이 정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대표님께서 또 친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은 느낌.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설 민심 참 방금 저희 PD가 만든 이제 우리 토크에 대한 인트로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 개 짖는 소리 들리고 여러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설이 되면은 막 이제 기차역이나 이런 데 나가서 네. 손팻말 들고 안전한 기성길 되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설 민심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좀 유동인구가 조금 줄어들어서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의 어떤 오가는 정치에 대한 이슈들 어떤 얘기 나눌 것인지 또 자기 정당에 대해서 그런 홍보적인 부분들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심이라는 것이, 설 민심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우리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와 다르게. 그 여론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다 보면 네. 여러 차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이나 명절, 연말 이런 이제 주요한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네. 여론에 상당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네. 실제로 과거 전례를 봐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좀 오갔을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분들이 차례상 물리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네. 먹고 마시면서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 이야기나 이런 것이 뭐 종교와 정치 얘기는 밥상 앞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러지만 네. 사실 제일 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꺼내보고 싶은 그런 이슈 아닌가요, 대표님? 설 세고 제가 그 정치부 기자들하고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요, 며칠 네.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가족들이 모여도 정치 얘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위, 장인, 어른끼리도.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이제 좀 보수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명절 때라도 모여서 가족들이 싸우지 말자. 네. 뭐 이런 좀 정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화기애애하게 그냥.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동년배나 그런 동료의식이 있는 분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런 정치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왠지 1년 만에 막 이게 명절이라 예. 삼촌, 고모, 이모들이랑 다 만났는데 왠지 저 이모님은 나랑 좀 성향 비슷할 것 같아. 이러면은 뭐, 이모 국정원 선거기획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꺼내볼 수 있고 그러다가 아니면은 이제 또 이제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정치 얘기란 게 참 그렇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수도권 출생 토박이가 증가했다. 이렇게 네. 또 말씀하시는데 20년 새 260만 명이나 수도권 출생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네, 이건 작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교통연구원이 그동안에 차량 명절 연휴 때 네. 이동하는 그런 차량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작년 중순경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20년 새 260만 명 정도의 수도권 출생 토박이가 늘어났다. 아하. 이거는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 뭐 경제력 집중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네. 지방은 공동화되고 수도권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몰려서 결국 특히 30대, 50대 사이의 연령대가 많이 출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년 전에는 약 하루 평균 네. 한 77km 정도를 차량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그 직전 추석 때는 약 60km대로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연휴 때도 평균 차량의 이동 거리도 더 단축되고 있더라라는 네. 그런 통계를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한편으로는 이 귀성 인구가 줄었다기보다 역귀성이 또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교통 인프라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 차량의 정체 상태가 예전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착시 현상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SNS의 영역도 확대되고 뭐 네.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귀성 예전처럼 그렇게 대가족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에 좀 약간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역귀성 뭐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뭐 서울에 있는 뭐 아들 딸 집으로 오신다던가 또 납골묘를 요즘 많이 이제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면서 네. 그런 봉분 쌓은 그런 산소를 산에다 쓰기보다는 납골당으로 많이 모시면서 서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방식 또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설 연휴도 조금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긴 편이었고 예. 가족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민감하지만 또 네. 흥미로울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정치 이야기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6월 달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정치권은 지금 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지방선거의 레이스에 돌입했다고 보이는데요. 설 전후로 여론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져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전례들이 있나요? 우리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2006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꼽습니다. 네. 네, 이때 추석을 전후해서 물론 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추석을 전후해서 당시 2위, 3위에 랭크되어 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네. 박근혜, 고건 전 총리 등을 추석 직전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그리고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격차를 더 벌려나가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제일 비근한 일을 했던 2006년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꼽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사례를 보면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총선 직전에 네. 설 민심이 2012년 총선과 그 이후의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2년 10월에 11년 10월이죠. 2011년 10월에 예정이 없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수도 서울에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그런 참극이 있었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되어서 네. 10월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 합당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외부의 압력, 뭐 영향 이런 네. 것들이 있었죠.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 그렇습니다. 합당 과정이 네.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전례 없는 약 70여만 명의 그 모바일 선거인단이 그 당시 시민통합당이었던가요? 당명이 민주통합당. 네네. 민주통합당. 네,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예. 이제 재창당을 예,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 그 전당대회 과정에 아마 70만 명 이상의 일반 국민들이 그 선거인단에 참여했다라는 네, 것이 아마 그랬죠. 세계 정치 유례상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큰 효과였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최초로 다시 2011년 5월 말 이후에 계속 한나라당에 밀리던 정당 지지도가 12월 말에 다시 역전되게 됩니다. 그건 저희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주요 기관들의 결과도 거의 일치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위기를 느끼고 한나라당이 당내 혁신에 돌입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당을 이제 쇄신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그렇죠. 직전에.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이렇게 전복에 가까운 그런 변화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혁명적 변화죠. 네. 예를 들면 재작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슬로건까지 차용을 했지 않습니까? 준비된 대통령. 아, 네, 그렇네요. 그 정도로 뭐 상당한 파격적인 변화를 도모했고 실제 성공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승리했으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명절 설을 기점으로 해서 좀 여론이 바뀌고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최근의 사례를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12년 1월 설을 기점으로 결국 한나라당이 다시 민주당을 앞서고 네. 총선에 전체 지역구 과반의석 이상을 점유하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네. 중요한 또 어떤 모멘텀이 바로 2012년 설 민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때 이제 우리 2012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은 이 총선 승리에 대한 이 범야권의 기대 심리 정말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민주당 측에서도 뭐 민주통합당이죠, 당시에는 상당히 이렇게 자신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들도 쏟아져 나왔고, 네. 그런 뭐 일반 시민들이나 범야권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기대 심리도 굉장히 높았는데 결과는 뭐 사실상 이제 완전한 패배.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11년부터 점차로 쌓여서 뭐 새누리당의 이런 색깔 바꾸고 당명 바꾸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제 설이란 또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서 뭐 완전 이제 역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과거처럼 정말 민족의 대이동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설 민심이라는 것이 우리 정치사적으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민심의 어떤 동향이라는 것이 정치 환경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흥미롭네요. 진짜 총선 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랬었지 이러면서 좀 먼 산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로 들어가서 설 직전에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끌었던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정치 이슈 무엇이었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역시 민생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네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뭐 절박한 문제일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보여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작년 말 12월 18일
대선 1주년 특집 조사를 했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다고 보느냐, 나빠졌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과반이 넘는 52.2%의 국민들이 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 서민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뭐 피부로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일 많이 나눴을 것 같고, 젊은이들은 이제 뭐 자기 직장이나 진로 문제, 뭐 결혼 문제, 이런 건강 문제, 오랜만에 어르신들 만나면 부모님들 건강 문제 묻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자식은 없겠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대화들도 나눴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대화 나눈 것처럼 역시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는 본선에 나가는 후보만 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네. 엄청난 와. 대통령 선거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규모의 그런 엄청난 선거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 후보가 지금 대략 출마 예정자들이 한 10만 명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와, 정말요? 그렇습니다. 즉, 이 10만 명의 예비 후보군이 네. 출마 예정자들이, 물론 이제 본선까지 출마할 분은 뭐 1, 2만 명, 2, 3만 명으로 줄어들겠습니다만, 네. 일단 10만 명의 이 후보분들이 전국 단위에서 또 자기 집안의 식구들, 가족이나 아니면 이 친지들, 친구들하고 이 정치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와.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번 지방선거 과연 또다시 새누리당이 대선과 총선에 이어서 3연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야권이 예전에 그런 패배를 극복하고 견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것도 큰 화두였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여권은 사상 최대 규모로 똘똘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유선진당까지 합당이 된 반면에 야권은 거의 최악의 이런 분열 상태를 겪고 있는 데다가 또 안철수 의원의 신당 문제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인들 중에 가장 정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설 연휴에 이런 정치 문제를 건너뛰었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역별로 이 민생에 대한 네. 어떤 의견들을 보면은 지역별로 좀 이렇게 편차가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일관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영남 지역은 보수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호남 지역, 수도권 지역은 또 야권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고요. 또 세대별로 보면 예전에 여촌야도가 지금은 이제 세대 간 대결 구도로 치환이 되고 거의 공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진보적, 진취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반면에 네. 어르신들은 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답변하는 것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정당에 누가 될까 봐서 또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 어르신들을 가끔 이제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 여당이 본인의 삶의 질에 이렇게 딱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쪽을 옹호를 하시면서 모든 거를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이 괴리는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보역, 진보 대 보수 뭐 이런 구도가 전면화되어 있고 갈등의 골이 심한 곳은 나라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그렇게 양단되어서 그런 의식들이 좀 공고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 또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솔한 말을 속내를 얘기하기보다는 간혹 일부는 그런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안철수 신당,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뭐 개인 정보에 관한 이슈들,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 정당 공천제 폐지 이런 순으로 설 전후로 해서 이제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시급히 정치권이 처리해야 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또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도입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 설 직전에 이제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7일, 8일 며칠 전이죠. 7일, 8일 그러니까 설 연휴가 지나고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말 조사였고 이제 이 조사에 30일부터 설 연휴였으니까 이제 설이 지난 첫 민심이 좀 담긴 조사가 아닐까라고 네. 일단 보는데요. 지금 2월 임시국회에 지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게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문제. 두 번째로 지금 얼마 전에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네. 관련한 대책, 방지책 마련,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법 처리 관련 쟁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국정원 부정선거 특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2월 7, 8일 전국 1,000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미전화 걸기 RDD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쟁점 중에서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쭸더니 28.4%가 국정원 부정선거 특검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계속 진행형이 있는 지금 수백만 명의 그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뭐 그런 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20.1%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요. 정당공천제 폐지 16.3%, 그리고 기초연금법 처리 15%, 네. 무응답 20%로 나왔습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이 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런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고 또 생활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이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건이 더 많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와닿았을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이슈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선거 개입,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카드 대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피해자가 개개인으로 또 분화되는 그런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한 이슈는 역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바쁜 시간을 내서 투표를 했을 때 그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제도적인 이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예전에 그런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라면 과연 국민들에게 투표해달라고 정치권이 호소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님 모시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손 기자님한테도 물어본 게 이게 국정원 국가기관의 그런 불법적인 대선 개입 엄청난 범죄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이 사회 신뢰를 좀먹는 일이었는데 왜 이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죠? 라고 여쭤봤더니 이 이슈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불거질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역시 이 조사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시민들이 내가 진짜 투표장에 나가서 내 한 표를 행사했을 때 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국정원 이슈는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쉬고 있는 화라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 화라산. 미디어 환경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지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디어 환경이 이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제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이제 오늘 긴급하게 실시한 리서치뷰와 국민TV 시사돌직구와 공동으로 긴급히 실시한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말은
뭐 선거의 계절마다 맨날 나오고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RDD다 무슨 방식이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긴급하게 실시하신 우리 여론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셨고 또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리서치비에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TV 라디오하고 저희 리서치비가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공동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투 트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설 민심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전국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 걸기, 네. RDD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8%였습니다. 네.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고요. 광주 전남북, 지금 이제 뜨거운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오후 1시 17분부터 1시 50분까지 약 네. 35분 정도 기간 동안에 1000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이 특정 시도에 국한해서 RDD 방식의 휴대전화 조사를 하려면 일단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아, 그렇네요. 거기 살고 있는 분인지를 그렇습니다. 예, 판단할 그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유선 전화. 예, RDD 유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역시 표본 수는 1000명, 응답률은 12.6%였습니다. 호남 지역 유선 전화 응답률이 12.6%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호남민들의 이 현 어떤 정치 지형 그리고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관심이 상당히 급증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표본 오차는 역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방식이 요즘은 이제 RDD 방식이 다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RDD가 아닌 조사는 거의 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불과 이 3년 만에 지금 3년 이렇게 만에요.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뭐 생생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네. 3년 6개월 전에 지방선거로 돌아가 보시면 당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한나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인천의 안상수 시장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거의 네, 뭐 경기도. 20% 격차로 압승을 거두는 그런 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랬죠. 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는 서울은 0.2%포인트 차의 초접전이었습니다. 인천은 아예 당락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그 조사가 바로 그 당시까지의 조사가 임의 전화 걸기 방식이 아닌 네. 우리 전화 가입자들께서 전화 가입을 신청할 때 저희 전화번호는 KT114 안내번호부에 등재해서 누가 우리 집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내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동의하는 분들이 한해서 114 전화번호부에 등재가 됩니다. 네. 그동안 각 기관들이 이 여론조사에 표본 프레임으로 활용했던 그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전화번호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2월에 RDD 방식을 도입하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국 RDD 맵 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RDD 맵이요? 네.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약 55만 명의 RDD 유선 전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7개 시도에 네. 이 등재 미등재 비율을 분류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전국 평균 약 등재 비율이 30% 내외. 미등재 비율이 약 70%, 3대 7 정도의 비율로 그동안 전화번호부에 의존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실제 개표 결과와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네. 이 표집 틀을 이용해서 전체 여론을 표집하다 보니 거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더 많은 2배 이상의 유권자들이 표심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 등재되고 등재되지 않은 거에 따라서 무슨 그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대체로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7년 이후에 새로 개발된 신도시 입주자들 네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전화번호 등재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등재 그룹과 미등재 그룹의 응답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미등재 그룹에서 보수적 성향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11년 4월, 10월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RDD 방식이 전면화되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참고로 그럼 RDD 휴대전화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각 이동통신사에 부여된 국번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등 이제 시장 점유율 등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번호의 가운데 네 자리 국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지폰을 쓰니까 국번이 3개입니다. 3자리입니다만. 네. 어쨌든 현재 우리 가입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국번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면 약 1억 4천만 개 정도의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작년 가을 9월, 10월 현재 실제로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약 5,400만 개입니다. 1억 4천만 개 중에서 5,400만 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8, 9천만 개의 번호는 결번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작위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결번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좀 더 소요되는 그런 그렇겠군요. 부분이 좀 있고요. 측면이 있고 실제 이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RDD 휴대전화 조사를 한다라면 과연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FM 방식의 RDD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구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FM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는 작업이 약 2배 이상의 결번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 지역 구분도 전혀 안 되고요. 성별, 연령대도 마찬가지고 예전의 방식처럼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순수한 그런 FM 방식, RDD 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라는 추정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번 걸면은 3-4번은 결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확률의 게임이고요. 그러면 1억 4천만 개의 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시도별로 이 인구 비례에 따른 그런 그 표본을 추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작위성이 이 휴대폰 번호는 특정 지역에 그 국한에서 특정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무작위로 조사를 하면 무작위로 그 해당 시도에 비율에 거의 엇비슷한 표본이 추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작위성이죠. 네. 참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여론조사라는 게 참 간단치가 않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과정과 비용과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알아야 될 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이것을 읽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편견이 좀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국회 그 응답률 15% 또는 20% 미만의 그런 조사 결과는 공표를 금지시키자라는 법안이 지금 개정안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응답률과 정확도의 신뢰관계는 없다. 응답률과 정확도의 신뢰관계는 없다. 근데 가끔 이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응답률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이 조사 발표를 신뢰할 수가 있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2011년 4월에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손학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민주당 손학규 후보, 빅매치가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국민일보와 3차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조사에 물론 RDD 유선전화 조사였고요. 응답률이 0.8에서 1%였습니다. 아이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저게 어떻게 여론조사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분당 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번의 고유 번호가 없습니다. 즉 성남에만 해도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가 있고요.
분당 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번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성남 전역, 경기도 광주, 용인까지 전화가 날아갑니다. 아. 즉 분당 을에 거주하는 분들만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분당에서도 분당을. 그렇습니다. 뭐 성남 중원, 수정, 분당 갑에 거주하신다는 분들은 조사를 종료해야 되고요. 네. 또 경기도 광주, 용인, 수지 뭐 이런 지역까지 전화가 날아가요. 아하. 그게 바로 FM 방식의 RDD 조사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뭐 분당을에 거주하시면 1번, 뭐 아니시면 2번을 누르세요. 그렇습니다. 2번을 누르고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수정구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가 이제 종료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DD 조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요. 서울 중구입니다. 아, 왜죠? 왜 거기는 중구죠? 아시겠지만 인구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점포, 상가, 사무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서 네. 중구에 부여되어 있는 국번을 그냥 대충 정리하면 약 1000개 이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한 개당 국번 하나당 9,999개의 번호가 생성이 되니까 네. 대략 1000만 개 이상의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와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구 이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조사인지를 뭐 좀 상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렵네요. 생각보다 이 여론조사의 세계 흥미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리서치뷰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거 하나 내놓으셨다고 빅톡. 네. 그 이제 빅데이터 말씀을 아까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빅톡 이야기 좀 하죠. 그 선거에서 그 빅데이터라는 개념 저희가 이제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군요. 우리가 대선을 지난 게 대선 직전에 그 빅데이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 뭐 민주당 여러 이제 선거 관계자들이 빅데이터 말은 계속 나눴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는 어떻게 선거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그 당시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선거 직전에 EBS에서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했던 그 빅데이터라는 우리 프로그램 하나 있었죠. EBS에서 방송을 킹메이커. 했어요. 킹메이커 맞아요. 킹메이커 방송에서 이제 오바마 캠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단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이미 SNS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한 선거, 정말 그 마이크로 타겟팅을 실제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뭐 오바마 캠프 비롯해서 그렇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도 이제 빅데이터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 리서치뷰에서 빅톡 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개 그리고 또 뭐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넘어가기 전에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또 저희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8월경부터 이 빅톡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월 23일 저희가 국회에서 공개 시연회 겸 이제 출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12년 그 오바마 재선 캠프의 이 빅데이터 전략이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선거의 어떤 후일담 그리고 과정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를 접하고 저희도 이 빅톡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제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등록한 선거인들 그리고 선거인들의 수많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료로 판매도 하고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네. 정보통신보 법률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어차피 지금 제도적으로 오바마 캠프의 빅데이터 전략을 저희가 그대로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다만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만 오바마 캠프가 실제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그 빅데이터 전략을 한국형 버전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없는 살림에 이 빅톡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캠프의 빅데이터 전략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정교하게 구축해서 가장 날카롭게 마이크로 타깃팅 네. 캠페인을 해낸.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한 약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까지를 참여시켜서 그들이 오바마의 이 홍보 요원이 되고 유권자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네네. 이제 선거 전략이었고, 그래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오바마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빅데이터 전문가, IT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유수의 세계 기업에 뭐 고액 연봉으로 차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데이터 리더십에 기반한 그런 전략을 좀 세워왔고, 실제 그런 저희가 여러 유의미한 실적들을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리더십이라는 것은 네. 쉽게 말해서 선거에서는 이제 표심을 개량화하는 거고, 네. 현재 표심이 민심이 어떻게 지금 선거일, 지방선거 예를 들면 약 110여일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나눈 여러 가지 어떤 주요 이슈, 쟁점들이 과연 지방선거 국면에 가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디지털 리더십까지를 병행해서 이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다 더 정교한 이런 융합 캠페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톡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이 오바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빅데이터 전략은 결국 발데이터입니다. 발데이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바마 캠프가 활용했던 빅톡, 내셔널 필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병기들이 결국은 그 병기를 장착해서 오바마의 재선을 위해서 띄워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조력자들이 없다라면 무용지물인 거죠. 네. 저희가 개발한 빅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오바마 캠프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 총선 때부터 홍보 앱, 푸시 앱 유형의 이런 앱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용으로. 그러나 이제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이제 병기로 저희가 개발한 건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가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하는, 또는 자신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 10,000명에게 이 빅톡을 장착해서 그 10,000명의 인구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차별화된 컨텐츠와 메시지를 전파한다라면, 그리고 그분들 10,000명의 이 빅톡을 장착한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연고자, 이 모든 상업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 선거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고 홍보는 부작용이 가장 적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빅톡을 장착한 10,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연고자 100명에게만 그런 특정한 그 메시지나 콘텐츠를 전파한다라면 동시에 몇 명입니까? 100만 명에게 유포가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맞춘 메시지들을, 전략 메시지와 전략 콘텐츠들을 네. 앱을 장착한 분들의 그 성향을 파악해서, 네. 특성을 파악해서 그 타깃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아하. 그럼 이 빅톡 어플리케이션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요. 아하, 네.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해서 여러 후보들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어제도 뭐 사무실에 2팀이 왔다 갔고요. 네. 네, 굉장히 반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신병기를 장착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한 선거구에 한 후보에게만 독점 공급합니다.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병기를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10분이면 그분들이 다 장착했을 때 차별성을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이 빅데이터 전략에 부응하는 후보님들에게 그런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독점적으로. 특혜를 좀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흥미로운데요.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게 뭔지, 빅데이터가 뭐며, 마이크로 타겟팅이 뭐며, 그리고 이런 것들이 SNS 환경, 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여론과 융합이 되어서 민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히는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외국의 뭐 몇몇 논문이나 오바마 사례들만 얘기할 뿐이지 굉장히 애매했는데, 이 리서치뷰 빅톡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후보들의 어떤 득표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과연 빅톡의 위력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작용되었는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평가받고 검증받을 걸로 보고 나중에 그럼 선거 끝나면은 우리 빅톡에 관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로 이런 전략 병기 빅톡의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유의미한 어떤 이렇게 결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 다시 한번 대표님이랑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다음 번을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 조사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업앤다운 듣고 오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 그리고 가장 악평을 받은 인물을 선정합니다. 업앤다운. 이번 주 시사 이슈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보아야 할 인물, 바로 권은희 수사과장입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을 발견하고 경찰 수사에 들어갔던 그 며칠은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죠. 그 과정에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수사 결과를 축소, 왜곡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요. 당시 일선에 있던 경찰, 송파경찰서의 권은희 수사과장은 그런 청장의 불법 행위를 용감하게 고발했습니다. 무려 국회에까지 나와서 증언을 했죠. 그런데 김용판 전 청장이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았네요. 그리고 법원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권 과장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그 점을 김용판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로 앞세웠다니 기가 막히네요. 권은희 과장은 2월 9일자로 관악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로 발령이 났습니다. 경찰 내외부와 언론계 그리고 정계에서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경찰 조직 안에서 상관, 그것도 청장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을 겁니다. 조직 안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안위보다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행동, 바로 권은희 과장이 했던 행동입니다. 권은희 과장에 대한 배척과 탄압,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정말 바라건대 이 정권의 실력자들이, 그리고 경찰이 권은희 과장 같은 내부 고발자 한 사람 수용하지 못하는 그렇게까지 저열한 조직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난주 시사 이슈에서 여론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 바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와 수사검찰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용판 전 청장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죠?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용판 무죄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정말 들끓고 있는데요. 김용판 전 청장, 국정원 여성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경찰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회에서 김용판 청장의 수사 방해와 위증에 대해서 증언한 바 있죠. 누가 봐도 이렇게 명백한 혐의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다니 우리 재판부의 합리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검찰이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당의 실세와 국정원 그리고 김용판 청장 측의 통화 내역을 입수를 잘 해놓고도 막상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범죄,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 계속되는 거짓말들,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질 거라는 예상, 이 시점에서 감히 해봅니다.
네, 다시 메인 토크 우리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이슈는 역시 신당. 네. 네, 안철수 신당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창당과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과연 안철수 신당이 얼마만큼 확장력을 보일 수 있을지, 민주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될지, 특히 또 호남 지역에서의 안철수 신당. 사실 그 호남 지역은 그동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수성을 해왔던 네. 텃밭이라고도 그렇죠. 하고 민주당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을 지금 안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격전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이제 향후 어떤 정치적 주도권의 진원지가 바로 호남으로 지금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당이 이제 뭐 일단 새정치 신당이다, 가칭 이렇게 신당의 명칭이 뜨고, 뭐 윤여준 새정추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시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설 전후로 호남 지역의 이런 민심,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 추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유권자들이 네. 해가 바뀌면서 2014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먼저 이 선거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선거 프레임이란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죠? 평상시에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배신감은 역대 최고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하, 지금 네.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민주당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안철수 신당을 떠받쳐주는 어떤 진원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해가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바뀌면서 네. 유권자들이 아까 앞에서 잠깐 뭐 말씀 나눈 것처럼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권자들이 자기가 이번에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내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번 선거에 투표장에 나갈 것인가가 이제 결국 이제 선거 구도 프레임인데, 네. 오히려 정치권은 지금 임시 국회도 진행되고 있고 항상 혼란스럽습니다만 유권자들은 해가 바뀌면서 지방선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이 선거 구도, 선거 프레임으로 본인들의 의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 작년보다 새해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세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뭐 풀어서 말씀을 다시 해본다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이제 2014년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호불호의 문제로 정당을 바라보다가, 그렇죠. 이제는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니까 6월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하니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이게 6월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찍을 것인가, 이 고민을 정말로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정말 내가 가서 누구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가, 누구에게 빨간 도장을 딱 찍을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안신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 조정세를 받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수치로도 보면은 정말 그래요. 12월 18일, 12월 31일 이제 작년이죠. 네. 그리고 이제 2월 7일, 8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하신 결과를 보면은 12월 18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22%, 안철수 신당이 26.6%로 나왔고요. 네. 12월 31일 이제 말일에 딱 조사를 한 거 보면 민주당 23.4%, 안철수 신당이 33.7%로 거의 1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친 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33.6%, 와우. 거의 10%가 뛰었네요. 그런데 안신당, 그러니까 새정치신당으로 이제 조사를 이때부터는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28.1%로 상당히 하락했네요. 네. 네, 이렇게. 그리고 특히 광주로 가볼까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도 전체적인 호남의 추이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새정치신당의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으로 이제 여쭤봤을 때 하고 조정을 확실히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어떤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는 이런 세력, 인물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라면
줬다라면 이제 이런 그 어떤 기대감이 계속 더 공고화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의구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저 당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뭐 의식, 그 뭐 함께 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모호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이제 신당에 안철수 이름을 뺐을 때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고도 하는데 네. 아직 많은 시민들이 그 신당과 안 의원을 이렇게 연결해 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철수란 이름이 주는 후광 효과, 뭐 안철수 하면 이제 새정치의 상징으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건데. 이 원인은 뭘까요? 왜 새정치 신당으로 조사했을 때랑 안철수 의원으로 조사를 했을 때랑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드러나는 것이? 일단 안철수 의원의 인지도는 거의 뭐 이제 이미 대선에 직접 그 참여를 했었고요. 네. 이 현직 대통령이 버금가는 그런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을 텐데 이제 새정치 신당 하면 사람들이 아직 생소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광효과가 좀 제거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이제 이 유권자들이 지금 선거 프레임으로 치환되고 있다. 네네.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 신당이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또는 전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 호남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그런 엄중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광주 전남북에서 오늘 실시된 RDD 유선 전화 조사 결과 우리 리서치뷰와 국민TV 시사돌직구가 함께 진행했던 오늘 조사 결과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2월 11일 1시 10분부터 50분까지 약 40여 분간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미 걸기 RDD 유선전화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표본은 광주 전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서 1000명의 유권자를 표집을 했고요. 응답률은 12.6%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였습니다. 네. 일단 오늘 조사 결과를 간략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광주 전남북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를 좀 물어봤는데요. 네.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실 때 국정 안정, 부정선거 심판, 새정치 세력화 세 가지 이슈 중 어떤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두고 투표하겠느냐. 네. 이거는 이제 국정 안정은 여권의 프레임이고, 그렇죠. 부정선거 심판은 야권의 프레임일 거고요. 새정치 세력화는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응답 결과는 부정선거 심판이 3분의 1이었습니다. 33.3%로 네. 가장 높았고, 국정 안정. 이 국정 안정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면 이 여러 가지 또 그 민생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국정은 안정돼야지, 나라는 안정돼야지, 이런 좀 보수 편향성이 좀 반영되는 프레임인데요. 어쨌든 국정 안정 29%로 두 번째로 나타났고요. 네. 새정치 세력화라는 의견이 24.1%, 무응답이 13.6%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을 보면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이 투표 기준으로 부정선거 심판을 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 그 인터뷰 내용에도 일부 그 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건 엊그제 그 팩트티브하고 조사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그 질문과 동일하게 이 호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2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인 정당공천제 폐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대책, 기초연금법 처리, 국정원 특검 도입, 네 가지 쟁점 중에서 이건 민주당이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고 그동안 민주당을 떠받쳐준 지역이어서
민주당이 가장 집중해서 처리해야 될 시급한 현안이 뭐냐라고 네. 여쭤봤습니다. 역시 국정원 부정선거 특검 도입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두 번째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23.5%. 네. 그리고 카드사 고객정보 대책과 기초연금법은 18%대로 비슷하게 아하.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광주 전남북의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그 유권자들이 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의미부여를 상당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항목이 좀 주목되네요. 네. 네. 호남 지역 새정치신당의 지방선거 성과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새정치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느냐라고 네. 여쭤봤습니다. 57.2%가 매우 또는 다소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별로 또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가 36.2%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57%대면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성과는 뭐 작든 크든 어느 정도 안철수 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57%. 네. 네. 또 선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또 기대감도 일부 반영되어 있을 반영되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만 정당 지지도인데요. 예, 정당 지지도 설문도 이번에는 선생님께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새정치신당 중에서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안철수 신당이라는 안철수 명칭을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네. 새정치신당. 뭐 새정치신당이라고 명칭이 일단 가칭으로 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선행 질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새정치신당이라고 이미 한번 선행 질문에서 언급을 했었기 네. 때문에 뭐 혼동의 여지는 크게 없겠네요. 네, 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41.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네. 뒤를 이어서 새정치신당이 25.1%, 약 16%포인트 격차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조사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격차로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한 10% 이상 네, 그렇습니다. 벌어졌네요. 네. 광주, 전북, 전남 모두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다 브리핑 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시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3자 구도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대냐, 아니면 네. 각자 도생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런 질문에는 또 이제 호남 지역 분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정당 지지도는 이제 그랬었고요. 네. 과연 정당 지지도대로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전망하는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유권자들이 좀 인식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오는 6월 시도지사 선거가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치신당 3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내일이 선거일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정말 이제 선거 투표하는 관점에서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 네, 이걸 그렇습니다. 물어본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이 아무리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광역단체장 후보를 안 낼 리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광주시장 선거 질문을 하면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새정치신당 후보만 제시하게 되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전략적인 역선택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치신당 후보 3자 대결로 지지 의향을 물었더니 민주당 후보 45.9%, 네. 새정치신당 후보 30.9%, 네. 새누리당 후보 8.3%, 그리고 무응답이 14.9%로 나왔습니다. 무응답률도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후보 성명을 대입하지 않았고 아.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보층, 무응답층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정당 지지도에서 16%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고 광역단체장 3자 대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15%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사하네요. 이 정당 지지도와 이 후보 간 지지도의 편차가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이 데이터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3자 대결 역시 광주, 전남북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한번 좀 평가를 해보죠.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은 이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뭐 3자 대결이냐, 안철수 신당의 호남 지역에 얼마나 세를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제 호남 민심이 이제 선거 프레임으로 급격히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선거 전망 호남 지역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망을 하려면 네. 결국 호남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가 구태의연한 민주당을 극복할 새로운 정치 세력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럴 만한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비전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 민의를 왜곡한, 민의가 왜곡된 이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그래서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쪽에 더 방점을 줄 것이냐, 이게 저는 결정적인 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앞에서 살펴본 이번 지방선거 투표 기준이나 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쟁점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남 유권자들은 새정치 세력화나 카드 대란이 아닌 카드 개인정보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월 임시 국회가 끝나고 3, 4월 경에 이제 각 당의 후보 공천 문제들이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늦어도 4월 말경이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되고 또 기초단체장 등등이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가 이제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될 텐데요. 그 시점이 됐을 때 이 프레임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면 안철수 새정치신당이 현재 지금 거론되는 그 후보군으로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딱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역시 뭐 지방선거 투표 기준이나 민주당이 이제 선결해야 될 과제로서 부정선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보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그 문제에 내놓은 해법이랄 게 사실 그렇게 딱히 심통치가 않단 말이죠. 뭐 특검에 그렇죠. 대해서도 표결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저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또는 이제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새 확장 이런 방식으로 안철수 신당이 해 나간다면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견이 아니고요. 네. 근데 참 이 호남은 전통적으로 그 민도라고 하죠. 보통 정치적인 의식이나 참여 욕구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의견 교환이 상당히 그 열성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남이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죠. 호남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뭔가 선결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치신당이 예를 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신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호남민들의 그런 집중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선명성.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정의로움. 네. 예를 들면 광주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5.18 광주항쟁의 정의로움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되고 지금까지 뭐 일각에서는 지금도 편매를 하고 뭐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이죠. 그렇죠. 그게 짓밟히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네.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건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저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의가 왜곡됐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제1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이 힘을 합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가 뭔지, 물론 민생을 챙겨야죠, 당연히. 그러나 과반 의석 이상을 새누리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사 일정을 원만히 합의하고 처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자신의 삶이 본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뀐다라는 기대감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인데. 네. 오히려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어떤 그 양극화라든가 대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만큼 더 힘든 지금 그런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2년 또는 뭐 3년 만에 한 번씩 투표를 하게 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그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곳에 방점을 짓고 각 당이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 그 뭐 새정치 신당에 대한 일종의 어드바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민도가 높은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 그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해 보이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반감, 거기서 오는 또 반사이익을 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지도의 일정 네. 부분은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민주당보다 더 강한, 더 좀 강력하고 선명하게 이런 부정선거 국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야당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안철수 신당 측이 보여주는 태도는 조금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네, 상당히 뭐 미온적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또 그 뭐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네. 뭐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좀 들면요. 네. 민주당의 지지도가 10%포인트 하루 사이에 10%포인트 폭락한 사례인데요. 하루에 10%요? 네. 작년 12월 4일부터 저희가 이제 KBC 광주 방송하고 광주 전남의 광역조사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별로 조사를 상당히 방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RDD 유선전화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4일날 조사 결과 5일날 하루 차인데 민주당 지지도가 광주 전역에서 5개구 평균 10%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와. 그래서 왜 그런 일이?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우리 조사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12월 3일 저녁 늦게쯤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죠. 아, 네. 그리고 나서 뭐 국정원 특위라도 관철을 했으니까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런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던 네, 그랬죠. 상황이었고 네. 12월 4일 오후에 제 기억으로는 오후에 시국회의가 특검 없는 여야 합의는 빈 껍데기 합의다라고 네. 강력히 반발을 하고 SNS가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가장 많이 못 본 뉴스 이런 그 서비스들이 다음이나 그 네이버 네, 포털에서 있죠. 실시간으로 그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권역별로, 지역별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가끔 살펴보면 호남 지역은 꼭 정치 이슈가 한 가지씩은 깨어 있습니다. 한 보통 이제 지역별 세대별로 많이 본 그렇습니다. 뉴스 할 때 3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호남 지역은 항상 정치 뉴스가 거의 하나는 단골 끼어있다. 메뉴로 정치 이슈가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하고 확연히 다르죠. 그만큼 정치에 가장 고관여층들이 관심이 높은 지역이 이제 호남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이거 이제 3일날 그 여야 합의 그리고 시국회의의 비판 그리고 이 SNS상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추정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바로 디지털 리더십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본 거죠. 빅데이터죠. 네. SNS상에서 4일부터 6일 동안 3일간 민주당 김한길과 관련돼서 언급된 이 버즈량을 분석하도록 저희 그 SNS 컨설팅 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가 놀랍도록 일치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그리고 SNS에서의 그런 뜨거운 논란. 역시 3일 동안 민주당이나 김한길 대표와 관련된 버즈량이 급증했고요. 아마 김한길 지도부가 구성된 일의 최대 규모였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와 언급된 그 상위 수십 위 안에는 긍정 언급
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물론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희망은 이제 특검이 될 거란 희망을 가져보자 뭐 요 정도?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희망이 없다. 어떻게? 그러면 긍정 버즈는 거의 없고 전무했죠. 전무했습니다. 네. 와. 역시 그런 버즈의 움직임이 여론조사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걸 이제 이 디지털 리더십을 통해서 단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도 계속 정례조사를 하는 그 기관의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나 기사에서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1% 또는 뭐 2% 상승한 것이 뭐 외교 순방 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멘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단지 네네. 추정일 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1, 2% 등락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특별한 통계학적 의미를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서 10%포인트 이상이 폭락했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표본이 2,000명이었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2%인데요. 네. 그걸 이제 그동안 추정에 의존하던 것을 이제 SNS의 영역에 대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좀 해본 사례입니다. 네. 와, 이건 정말 참 의미 있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도 읽을 수 있는 게 역시 호남의 민도라는 것은 선명한 야당. 정말 이렇게 타협하는 야당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관철할 수 있는 것은 관철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집념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야당을 바라는 것이고 야당의 그런 선명성을 원하는 것이다는 것을 그 김한길 대표 그 10% 네. 예, 지지율 뭐 폭락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리서치뷰와 국민TV 김선의 시사돌직구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우리 여론조사 내용은요, 뭐 대부분 이제 우리 리서치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평소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뭐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 시사 문제 이런 여론 동향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리서치뷰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은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TV 뉴스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릴리즈 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아니 우리 53분에 클로징 멘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 관한 얘기와 호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대표님. 네.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떡하죠? 갑자기 막 방송 중에 섭외. 이럴 수가. 지금 방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럼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단 그걸 끝나고 제가 한번 좀 논의를 하는 거라고요. 네, 끝나고 판단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 오늘 조사를 한 거니까 네네. 이 시청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이제 아까 살펴본 건 광주 전남북 유권자 대상 조사라고 했고요. 이번에 이제 전국으로 가볼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오늘 오전에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성인 남녀 대상 조사를 했던 거고요. 응답률은 8%였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까 그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쯤 저희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우리 국민TV에서 릴리스하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텐데 역시 이번 전국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 선거에 임할 거냐라는 그런 관점을 좀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올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생님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실 때 국정 안정과 부정선거 심판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더 중점을 두고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국정 안정이라는 응답이 45.8%였고요. 부정선거 심판이라는 의견이 42.7%로 국정 안정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여당의 프레임이 약간 앞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 국정 안정이라는 프레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 조사에 응답한 호남의 26.5%의 유권자가 국정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할 정도로 네.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이나 현재 새누리당 지지도 등을 감안한다라면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분들도 국정 안정이라는 이 강력한 기제에 이제 그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보수 편향성을 좀 감안하고 본다라면 지금 치열한 접전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집권 초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저희는 이제 정례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느냐라고 여쭤보는데요. 이번 조사에 응답한 분들 중에 1000명의 응답자 중에 53%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 39%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즉 저희가 종종 이제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의 응답률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추이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박근혜 후보가 득표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응답률이 지금 나온 거고요. 그렇네요. 네, 문재인 후보는 48%를 득표했으니까 약 9% 정도 문재인 투표층의 여론조사 응답 회피 현상이 이 조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 회피 현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찍은 후보가 일단 떨어졌고요. 네. 낙선을 했죠. 두 번째로 그러면 약간 회피하고 싶어져 정말 그렇습니다. 정치 이슈에 대해 좀 멀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권이 가장 지리멸렬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네.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응답하기도 싫은 거죠. 일부 이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문재인 투표층의 일부가 네. 여론조사에 응답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아까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석을 하시면 네. 상당히 지금 치열한 접전 양상이다라고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전국으로 보자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고 이제 끝내자면은 정치권은 이제 지방선거로 이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시민들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방선거의 이제 어떤 기준점으로 보는 것들. 그런데 이제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이슈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지선을 둘러싸서 전국적인 큰 이슈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선대위가 박정희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자 새누리당이 노무현 심판론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뜨거워하면서 불과 며칠 만에 철회를 했었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다가 본인의 어떤 신뢰 이미지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미디어 환경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지금 매우 견고한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다. 실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특히나 1년 반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네. 하는 것은 다른 또 어떤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민주당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이제 종종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려고 자꾸 그런 워딩들을 하세요. 그래서 참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한마디가 있는데요. 네. 판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온다. 판을 제대로 읽어야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이. 네, 판을 읽는 게 선거에서는 이제 민심. 물론 민심이라는 건 예를 들면 바닷물이 잠잠한데 그 밑에 해저에는 수많은 해류들이 이 경랑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한계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6월 4일 유권자들의 표심이 과연 어디에 어느 지점에 가 있을 것이냐를 네. 계량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다만 6월 4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몇 달 후로 그 지점에 가서 유권자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네. 과연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잘 먹힐 것인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그런 어떤 무기력함, 집안 싸움, 계파 갈등, 야권 분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권 견고한 박근혜 정부 심판이 아니라 이 전선을 가장 더 극명하게 가를 수 있는 대선 부정
대선 부정에 대한 심판. 네. 제가 볼 때는 선거 부정에 대한 심판. 이 구도가 오히려 야권에 더 소구력을 갖지 않을까. 지지층을 더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표상으로도 그렇고요. 네. 국민들이 뭐 우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가 사그라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은 커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그 무죄 선고가 나고 나서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특검 이슈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선거 구도가 전면화되면 여야가 또 이 대선 부정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상당한 또 공방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슈가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유란 대표님 말씀 지금 이제 마무리하신 것 중에서 저는 되게 마음에 이제 딱 닿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6월 4일로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6월 4일로 이렇게 싹 날아가서 그 날을 맞이한 유권자의 마음, 정말 일반 시민의 시선으로 이 전국을 바라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관점, 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 투표는,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지,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참 뭐 여든 야든 뭐 민주당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간에 열심히 뭐 선거 전략을 짜고 사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투표 당일을 맞이한 시민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네. 판단하는 그렇죠.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님 직접 나오셔서 또 우리 리서치뷰와 국민TV 공동으로 진행한 뭐 전국 그리고 호남 지역 그 신당과 이제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정세적 판단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안일원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분위기, 사실 첫 그 방송 출연이라서 굉장히 좀 부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스튜디오가 화기애애해서 감사합니다. 제 실수는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여러 가지 데이터들 저희가 굉장히 임박해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공동조사까지 진행해 주셔서 정말 세밀한 데이터로 차분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의 숫자 24.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쌍용차의 대량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그저께 났죠. 재판정에서 지켜보던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분들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 무효 판결이 100번이 난들 1000번이 난들 고통스러운 투쟁과 해고 그리고 생활고와 절망에 시달리다 죽어간 24명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더욱 아프실 겁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 그리고 합당한 처우 개선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과 노조, 국가의 관계와 역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13일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606명이 제기한 정규직 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려 3년 2개월 만에 내려질 예정이라는데요. 더 이상 내쫓기고 눈물 흘리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 돌아가신 24분 노동자와 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시사돌직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